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던 지난여를 이제는 끝입니다. 꿀같은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왜 나는 더 피곤할까, 더 일하기 싫을까, 다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황금 연휴가 남긴 피로 정봉주의 정치쇼가 한방에 샥 훅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넛지 저자 리처드 셀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 시카고 학파인가요 그러면은? 자, 노벨 경제학상, 그다음에 철원 총기 도비탄 아닌 유탄으로 밝혀졌다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납니다. 자, 국정감사 10월 12일서부터 3주간 시작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오늘 혹은 내일 결정. 두근반 세근반. 노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쪽에 가서 놀까 쉴까 쉬나 이스턴. 하하, 모닝 트레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강사들 중에 원포인트 레슨을 잘하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뉴스를 잘하는 기자가 최고의 기자다. 그러니까 노벨 언론인상은 없지만 네. 정봉주의 정치쇼 원포인트 기자상은 있다. 어허. 자,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원포인트 기자상이 있다는 게 바짝 쫄아요. 예, 그 추석에 먹었던 게 지금 얹히네요. 근데 몸이 워낙 커갖고 쫄리지도 않아 이게. 예, 그렇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넉넉한 추리닝 입고 왔는데 오늘 정상근 기자는 네. 넉넉한 추리닝이 쫄티 같아. 예, 이미 몸이 커서 네. 예,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아재 개그하는 동안 국민들은 몸소리를 칩니다. 네. 트럼프가 전쟁 얘기할 때마다 국민들은 몸소리 친다고 한강 작가가 얘기했죠. 예, 뉴욕타임즈 기고가 화제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재 개그할 때 청취자들은 몸소리를 칩니다. 왜냐? 중독성 때문에. 네, 저도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청취자분들이 없으면 이 방송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했는데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해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17일부터인가요? 예, 17일부터 아니죠. 이제 일주일 연기됐으니까 24일부터더라는 거죠. 24일부터. 예, 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분 곧 갑니다. 그분 소식을 제일 먼저 준비하긴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참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네네. 그분. 17일부터 청취율 조사요? 바뀌었어요 또? 원래 10일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였는데 바로였어. 그게 일주일 연기가 돼서 17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 SBS죠. SBS 프로그램 이름? 네. 러브 FM의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FM까지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야,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예, 네, 전 근데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딱 떨어져 나가게 질문해요. 어제 30분 동안 30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 들은 거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뭐야? 무슨 라디오야? 그럼 뚝 끊어. 아예 주관식이죠. 그냥. 예. 네. 어제 30분 이상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게 리드글이에요. 그러면 정봉주의 정치쇼 SBS 이걸 다 얘기해야지. 시청률이 한 10%나 청취율이 한 10% 나옵니다. 네. 김인선님 오늘도 정상근무 정상근. 하하. 네, 밑에 쓰신 게 더 마음에 와닿네요. 아재 개그 전염의 투병중. 네, 여기만 오면 몸이 아픕니다. 정상근이네요. 네, 정상근입니다. 정상근. 항상 상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예. 네. 군대 있을 때는 선임들이 자꾸 퇴근하라고 네, 욕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첫 번째 뉴스 들어가려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첫 번째 뉴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BBK 사건이라고 아마 정봉주 진행하시는 정봉주 전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BBK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예. 네, 19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 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부인을 하셨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네. 190억이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에 들어갔던 돈이 또다시 BBK에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BBK가 그렇죠. 예. BBK가 금융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범이에요, 다스가 주범이에요. 주범이요? 주범이에요. 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다시 또 이 얘기를 좀 돌아가면 이 BBK 사건 관련해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하지만 2007년 검찰하고 2008년 특검이 이뤄졌을 때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검찰은 이랬어요. 그 이상은 김재경 공동 소유인데 검찰은 이상은 것은 아니고 제3자 소유다. 제3자. 예,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예, 맞아요. 근데 예.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아니 제3자 소유이다. 네. 근데 그 제3자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다스의 소유주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과 처남이었던 김재경 씨. 예, 이 두 사람이 그 명목상에 이제 보이는 회사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그 다스의 최대 주주가 이 이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특히 중국에. 네, 중국에 총 9개의 다스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약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BBK 문제 있을 때 매출이 연 매출이 200억도 안 됐던데요. 네, 자본금이 아마 120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4년치인가 5년치 단기 순이익을 한꺼번에 BBK 투자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네.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그랬었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갔다 오신 분. 네, 어디 숨어 있나? 이런 데 잘 숨는 게 쥐인데 원래. 네, 그렇군요. 위험한 얘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시영 씨가 우리 저 PD 얼굴 굳어지는 거 봐라. 네, 제 얼굴도 굳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좀 정체성 있게 사세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시영 씨가 이 북경다스 등 4곳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은 씨의 조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시영 씨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중국 업체 4곳의 대표가 됐는데 정작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이동형 씨는 이거 그 무슨 팟캐스트 하는 그분 아니에요? 이 작가 그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동영 씨는 지난해 말에 그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강등시키고 조카를 핵심으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김백준 씨도 있나요? 누구요? 김백준 씨 영원한 집사.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재산 관리 책임이 총책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렇고 반면에 이상은 씨 측근들은 다스를 떠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주인님이 그 전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투명 경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 아들은 다 쳐내고 관계 없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노블리스 오브리제. 난데없이 실천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야, JTBC 놀라워요.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정보팀이 있나?
정보보고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 다 쓰나 이렇게 되면 BBK 진실도 곧 나오겠네요. 네, BBK에서 좀처럼 잘 못 벗어나시네요. 예.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네. 예. 자,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 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행동경제학 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넛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기도 하고요. 예, 무슨 내용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팔꿈치로 이렇게 푹 찌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현명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넛지라는 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이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그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 그림이 있잖아요. 요 파리 그림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준할 곳 하여튼 그런 곳을 딱 파리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튀는 소변의 양이 한 8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지점이 제일 소변이 많이 튀는지 실험을 해보거든요. 반바지. 그게 좀 물이 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의 몸을. 네. 반바지를. 근데 그렇게 정면에 발사할 때 많이 튀겨서 사이드에 그 탄력이 좀 마찰이 적은 사이드에다 이렇게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랄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튀는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무심코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준점을 줘서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건데요. 똑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근 기자가 남성 소변기를 예를 든 것은 양성평등적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해 못해요, 얘기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일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뭐 세일러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의 이론에 맞춰서 그래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들어야지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건데.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 미네소타에서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캠페인 구호를 2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소타 주민 90%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 후자구나. 후자가 더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군중심리. 마치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미네소타 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뭐 처벌 받는 것보다는 어쨌건 이런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공포랄까요? 좀 그런 거를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그 소비자들도 사회적 일 구성원임을 또 강조하면서 공적인 책무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의 일종의 창시라고 해서 어쨌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뭐가 있죠? 다음 뉴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수행원의 통신인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불법으로 했을 때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불법 감청이 아니라 그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였다라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 통신자료 조회한 게 무슨 보좌관이나 해당 그 비서관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자신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를 했고 그 수행비서의 핸드폰을 군이나 검찰, 경찰 뭐 이런 사정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통신사 드라마 얼마 전에 기자들이 그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거 해봤잖아요. 자기 이름 때리 그 기록 해놓고 내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그런 거 일환으로 확인을 해본 건가
그거 아닌가요? 홍준표 뭐 대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니 이거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네,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그렇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통신 자료 조회가 한 6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중에 4건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당시에 이제 황교안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4건이 이렇게 조회가 됐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전임 박근혜 정부도 정치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가 그 쟁점이 되고 있을 때. 네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해야 되나요, 홍준표 대표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것이 뭐 문재인 너찌로는 정부의 좀 적용했고 파리에다가 좀 조준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학을 사실 잘 몰라서 파리에 조준을 해야죠. 왜 엄한 벌에다가 조준을 하죠? 그러게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면 예. 박근혜 정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시고요. 정상근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명절 때 언니 뉴스 참 발군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명절 풍속도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짧게 얘기했다. 표정이 왜 저런지 아시죠? 예. 왜요?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마시라 그랬죠? 네. 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 시선으로. 제가 넛지 리차드 세일러 소개할 때 그 남성 변기에 그 파리 얘기를 하길래 여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왜 그런 예를 드냐. 이게 양성평등적 사고에 이게 위배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가 상근하지 않고 퇴근했어요. 예.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사에. 네, 안녕하세요. 노래 좀 했어요. 그 추석 때 고란사에 중앙일보. 네, 그 노래는 오직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독점. 예. 이제 어느 날 전화하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고란사에. 자,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인데 그 앞서서 정치쇼도 드디어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페이스북 SBS 라디오 계정에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서비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정봉재 정치쇼 보는 라디오 SBS 라디오 페이스북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합니다. 17일부터. 그래서 오늘 예행 연습. 자, 고란 기자가 청취율 조사 기간. 그다음 전화 받는 분 양지열 변호사. 예. 자, 큐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큐 하면 자, 레디 큐 하지 않고 액션 하는 거예요. 네. 액션.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좀 바쁜데 뭔데 그래요? 어제 30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있었나요? 뭐요? 요즘 누가 라디오를 잠깐 듣긴 했다. 예.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은 것 같은데. 예. 진행자는요? 정봉주 정치쇼니까 당연히 정봉주죠. 예. 그럼 방송국은 어디인가요? 그걸 당근 SBS지. 근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소리는 멀쩡한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제가 고정 출연자예요, 그 프로그램. 어머, 어쩐지 목소리가 익숙하더라니. 양지열 변호사님 맞죠? 제가 완전 사생 팬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뭐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뭐든지 예, 해보세요. 예. 진행하는 봉도사님 있잖아요. 아재 개그 좀 그만하라고 해주세요. 가끔 화날라 그래요. 저는 매일 화내면서도 꾹꾹 참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네. 진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예. 양 변호사님 성 정체성은 어떻게?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당연히 남자지. 어디? 이 양반이 지금. 전 진짜 여자분이 억지로 남자 흉내를 내는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끊어요 빨리. 야, 도움을 성우 대비해야겠어. 성우. 오랜만에 오자마자 이런 거 시키십니까? 혼을 담았습니다. 진짜 혼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분 진짜. 아니 방청객도 수고하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근데 이게요, 누가 이거 썼는지 아시죠? 누가 쓰셨어요? 누가 썼을까요? 극본 정봉주. 연출 정봉주. 어제 새벽 3시에 썼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 하루에 날마다 자죠 그냥. 잠 날마다 자니까 습관이 됐고 날마다 자요. 이거 자,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기사 떴어요. 예. 양 변호사님. 예. 가져오신 기사. 사실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군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병 한 분이 머리에 이제 총탄이 갑작스럽게 날라와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군대에서는 이게 도비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격장에서 직접 총알이 날아온 게 아니라 사격장을 벗어나는 총알이 어디 딱딱한 데 부딪히면서 휘는 바람에 정말 우연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탄인 걸로 상탄이라고 군대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격장을 상탄. 사격장을 넘어와서 정말 안타깝게 넘어와서 그 총알이 직접 이 병사의 머리를 맞춘 걸로 그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넘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격장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네. 사격장 구조를 살펴보니까 한 총구가 정상적인 각도에서 3도 이상만 위로 올려지면 사격장을 넘을 수 있는 정도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게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소총 지금 사격장에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반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3도 정도 튀는 거는 너무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걸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사실은 전쟁터에 저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병사가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겁니다. 군대에서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사고네요, 그러면. 정확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뉴스 꽤 지난 일이라서 잊혀지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사격장 주변에서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했으니까 그냥 작업복만 입고 당연히 철모라든가 방탄 장치를 안 한 상태로 그다음에 경계병도 거기를 지나가지 말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도 않았고 그냥 산간 도로로 지나갔고요. 이제 왜 도비탄이 아닌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도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맞았으면 다른 데 이렇게 휘면서 탄환이 부서지거나 흔적 같은 거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스란히 부검 결과 아니었다는 거죠. 고스란히 머리에 그대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누구는 혹시 이게 조준 사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당시가 그 현장이 워낙 숲이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사격장에서 날아온. 그 조준 사격이라면 그건 뭐 그거는 정말. 근데 이제 그 가족분들이 그 얘기 어제 기사도 좀 떴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누가 쐈는지 관심 없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실내화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 실내라는 게 완전히 다 실내는 아니더라도 총탄이 맞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돔을 싸가지고 밖으로 안 튀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방어벽이라도 확실하게 높였어야 되는데 방어벽이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13m, 14m 정도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각도가 아시겠지만 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렇죠. 200~300m 밖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총이 몇 번만 튀면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던 게 실제 그 주변을 군에서 이제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전에도 유탄들이 많이 날아와서 나무 같은 데 맞았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안 막았던 거죠. 고치지 않고 높이지도 그러니까 않고. 군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게 그 정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나고 그 세월호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서해 페리오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럴 때 안전 불감증에서 좀 탈피하려고 사회가 노력했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그냥 하고 나면 그때만 반짝하다가 그다음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다른 사격장에는 없는지 그리고 해당 사격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수조사 하면 그다음부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반복이 될 모르겠어요. 수밖에 없는 게 군대 전체 그 예산 역량 이런 것을 그냥 사이버 댓글 하는 데다가 그 투여하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실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게 네. 그렇게 군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위험성이 이런 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 신경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4조 원이 들어가는데 담벼락 하나를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처음에 군에서 발표하기에 이게 도비탄이다라고 그냥 아예 조사도 안 하고 도비탄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보면 그 안에 행간의 의미는 책임 안 지려고 그렇죠. 면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분이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경미한 사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다리를 맞았다든가 총기 사고는 경미하지 않아요. 그냥 불구예요. 그냥 불구.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망까지 이른 사고가 그간 없었겠냐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아마 그리고 사고 나면 그냥 다 의문사로 덮어버리고. 그렇죠. 지금 연간 군에서 죽는 그 장병 친구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 군인들이 연간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예. 물론 그 가운데는 뭔가 이게 자살로 죽는 분들이 한 70여 명 돼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로 죽는 분들도 예. 매년 있다는 거거든요. 30여 명이면 거의 뭐 그래서 열흘 문재인 한 정부에서 군 개혁 중에 군 사법 체제의 개편.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경찰이 사고를 치면요. 경찰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만 유일하게 군 법원에서 재판을 그렇죠. 받아요. 그리고 군 판사 양쪽에 좌우 배석 판사 있고 가운데 재판장은 법률을 전혀 모르는 그냥 군인. 네,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구 감경해 줄 수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바뀌긴 했지만 사회에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두 친구가 술 먹고 하나는 군인 하나는 민간인인데 한 사람을 때려갖고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런 사회에 있는 친구는 과실치사라고 해도 뭐 한 10년 12년 형을 받는데 군에 있는 친구는요 5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 네. 상태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법원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군에서 군 사병이 사고를 치더라도 당장 전력의 군법원에서, 손실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군법원은 항상 이동하는 것이 전쟁 중이라면 이동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 법원을 설치해 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60년째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명목상 전시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종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적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적폐는 고쳐야 하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게 큰 적폐 말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안 고쳐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군사법 체계의 개편은 무척 큰 적폐예요. 아니, 왜냐면 맞고 이렇게 그 군 가해자 그 네. 군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 게 해봐야 크게 처벌 안 받아요 상관들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도비탄이라고 얘기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 의문사로 예, 덮어버리고. 그렇게 덮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행태. 이건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답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딱 나온 것처럼 군법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냥 일반 법원에서 일반 재판 법원으로 받으면 하면 돼요. 된다. 그리고 일반 검찰이나 들어가고 수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을 보면요. 그 조직 내부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없고 외부의 관여가 없는 곳들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요. 네. 대표적인 게 검찰 법원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려고 하냐. 자기네들끼리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다. 국정원 지금 적폐청산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보고 그렇죠. 한쪽은 내부에서 문제점은 국정원 기존 직원들이 보되 파견된 검사를 통해서 보고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어디서든 안 없어져요. 김광진 의원이요. 예. 그 페북에 뭘 올렸다고요. 보니까 거기에 군대에도 국정원 적폐청산 TF 같은 그런 군 개혁위원회가 떴더라고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있고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죠. 그 조직에서 예. 지금 이 군 사법 체계를 포함한 건 다 점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댓글이 문제가 됐던 기무사 같은 경우에도 기무사 1차는 국내 정치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해체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군법원 문제는 다 단적으로 정말 법조인들은 다 같이 지적을 하는 게 군법원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군대 대신 2, 3년 갔다 오는 네. 데였거든요. 군대 졸업하고 장교로 군 법무관 내지 이런 군 법무관이나 이런 로 가는데 거기서 누가 거기서 소신 있게 판결 내고 소신 있게 위에 자기가 뭐 소위 중인대 계급은 대령이 와가지고 판결 내는데 아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 바꿔야 돼요, 빨리. 그래서 군은 간단해요. 사법체계 개편하면 군 폭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검찰이나 일반 경찰이 들어서 수사하는 거예요. 군 그 지휘관의 협조를 얻어갖고. 두 번째, 항시 군대 폭행이 있으면 이거는 사고가 난 이후의 처리거든요. 근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군 인권보호관제도. 김광진 의원도 그거 주장했고 계속 나온 거예요. 인권보호관제도는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예를 들어 뭐 169 이런 거 갖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인권보호관제도가 24시간 들어가고 그 민원을 볼 수 있는 그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소원 수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이번 소수리하면 다 사건은 걸리고. 군 폭력이나 군 사법 그러니까 문제까지 아니잖아. 가기 전에 일단 예.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그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뭔가 더 확실하게 해서 사격 훈련 시간 뭐 앞뒤로 30분 전후에는 아예 이동을 금지하게 하고 뭐 이런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매뉴얼이 안 되면 시스템적으로 아예 사고가 못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군 사격장. 사격장 전국에 있는 사격장을 그렇죠. 다 개편해야 돼요. 그건 돈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 근데 그 돈이요 생각해 돈을 보시면요. 딴 데 쓸 돈을 여기다 쓰는 아니, 게 상대적으로 정말 적어요. 비행기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면 전국에 다 고치고 남을 거예요. KFX 비행기 한 대 좀 나중에 사면 네, 돼요. 네. 그럼 근데- 우리 아이들 안 죽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근데- 190개 사격장을 육군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뭔가 개선을 해야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쏘는 발사 각도가 3도 높으면 펜스를 넘어가는 그 거예요. 총이 그렇게 이게 그 반동이 있으니까. 반동이 심해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그거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현재 문제가 일어난 사격장을 수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전에도 그 사망한 장소 주변의 나무들에 총탄이 흔적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펜스가 구멍 뚫리고 이런 펜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조금 멀리 떨어진 민간인의 다리에 와서 총탄이 박혀선 사고들 같은 게 아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민간인 총탄 맞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사격장은 정말 우리 아이가 요 주위에서 놀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휘관들의 마인드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펜스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일단 펜스를 뚫으면 총탄의 힘은 없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펜스를 좀 높게 치고 좀 단단하게 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거 예산 쓴다 그러면 다 박수 칠 거요? 아니 사격장 전국 190개라도 담벼락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는 진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 바꿀 게 너무 많네요. 심지어는요. 그 전국 190개 사격장 담쌓기 국민운동본부 하게 되면요. 성금이 빗발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높은 거예요. 네? 아, 진짜 군대에 아들 예. 보낸 엄마들 너무 불안하겠어요. 예, 군치관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도 군대 있고요. 우리 자식들도 다 군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군 지휘관들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주체가 되세요.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네, 멋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땡큐. 땡큐 다음에 요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땡큐 베리 머치 하는 거 땡큐 피스 코리아. 오늘 좀 많이 오늘 왜 멋있으신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계속 해요. 그렇게 땡큐 피스 코리아. 오. 네. 일상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 자신의 적폐를 이번 추석 기간에 청산하고 왔어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집에서 일 좀 그게 아재 하셨나? 개그예요. 아,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이종숙님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이런 사고 안 나길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나요. 다음 기회 바꿔야죠. 이인숙님 우리 아들 화천에서 군복무 중인데 제대할 때까지 불안불안합니다. 자, 화천 군기가 세갖고요. 좀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전체 군대가 나지 않아야죠. 자, 페북의 이현숙님 마음 아프네요.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다 큰 청소년 젊은 층 안전 확보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음 뉴스 최민희 의원님. 네. 예. 첫 번째 뉴스가 고란 기자였어요. 네. 예, 고란 기자님 가장 최근에 출산한. 아, 네. 최근에. 네. 26개월 전에. 네. 예.
첫 번째 뉴스요. 아, 네. 이거 기침만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기침을 그러니까요. 하네요. 지금요 명절 풍경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막 감기 몸살 걸린 2명이 고란 기자님하고 저하고. 지금 그 얘기 지금 꼭 집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명절이었는데 지금 두 분은 힘드셨고 이게 프롤로그고요. 여기 두 사람은 멀쩡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명절의 후유증인지는 살짝 의심해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명절을 겪고 나면 꼭 며느리들이 명절 후유증을 겪는다라고 많이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이게 모든 명절의 노동이 다 며느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이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의 집은 이번 그 제사 차례상에 찰떡과 물, 제철 과일만 올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진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사과 앞에 떡 한 접시, 물 한 잔 이게 차례 의식의 전부라고 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여기 정치쇼에서요. 그 누구죠? 그 음식문화 전문가 황교익 선생님이요? 황교익 선생님 오셔갖고요. 했어요. 홍동백서가 언제부터 운문한지도 모른다. 네, 이게 바로 성균관의 그 박광영 의례부장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 상다리가 휘어지는 차례상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서로 집안 뿌리를 양반인이라고 과시하려고. 그거밖에 안 됐어요. 5, 6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고 하는데. 1960년은 나하고 나이가 똑같네 그놈이. 그리고 여기다가 그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차례상의 그 원조 기원이 율곡 선생님의 경몽요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경몽요결에는 어동육서 같은 규칙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 차례상은 그 차례상이 아니라 기제사를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홍동백서 뭐 조유리 씨 이런 말은 다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고 특히 무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추정하건대. 그렇죠. 왜냐하면 구타하려면 뻑적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 돈이 것 되니까. 같아요. 그리고요 뻑적지근하게 만약에 다 차려야 한다면 제사는 정말 조선시대 극히 일부만 차릴 수 있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게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차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차림이 원래는 달라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막 뒤섞였어요. 글자 그대로 차례가 차 마시다 할 때 그 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절에 추수에서 햅차 이런 걸 따서 간단하게 모여서 차 한 잔 올리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실제로는. 예. 그리고 햅쌀로 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치맥 올려도 된대요. 상차에 치맥 올려도 되고요. 피자 올리고 마음대로 올리래요. 그건 원래 그렇죠. 예.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자리니까. 예. 치맥 올려놓고 끝나고 또 치맥 한잔 하고. 저는 치매로 들었어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치맥 한잔 하고 고스톱 치다가 싸우고 재산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혹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광고 듣고 오려고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344님, 저는 이번 추석 차례상 아침 식사상에 수저와 술잔만 놓았습니다. 그렇죠. 안주를 놓으셔야죠. 안주를. 그레이트 요즘. 그레이트. 그레이트 곱하기 100. 독주 아니고요. 햅쌀로 빚은 막걸리. 이런 거로 쓰나 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차례는 조상님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렇게 하고 아침 식사 드셨다 이거겠죠. 그렇죠. 뭐 상 차려서. 혼술. 혼술. 그다음에 혼밥.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덕육선이 뭐 조유리신이 이런 게 다 그냥 옛날부터 전해온 전통이 아니라 그냥 급조된 거고 이게 어쩌 허례의식의 반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가끔 간단하게 하자 그러면 좋긴 한데 마음 한쪽에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의 빚을 올해 우리가 좀 덜어주자. 그리고 제가 어제 남한산성 봤거든요. 네.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그 허리 휘면서 그리고 그 가족들 고생시키고 며느리 고생시키고 또 며느리 고생하면 시어머니하고 관계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 공동체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하고 가족의 화목을. 근데 저는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차례상 차리는 것보다 차례상 아예 안 차린 집들도 많은데 요즘 며느리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차례상 안 차리고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더 힘들어한다고.
차라리 상을 차리고 말지. 아니, 2박 3일, 근데 3박 4일 여행 가기 우리가 더 싫으시다고.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여행 가서 딱 신고 도착 지점만 찍고 각자 헤어져. 자유여행하다가 네. 또 올 만나. 때 찍고 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저희가 해법을 다 제시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때 안 나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는 무서운 얘기라 그래갖고 냉장고를 열는데 뭔가 서 있다고 그러는 줄 알고. 아까 한 그 역할극 상황극이 생각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명절 이제 또 한 2월이면 오잖아요. 2월에 그래서 네. 명절 때 자꾸만 가족 해체하는 이러한 이벤트 하지 말고 가족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네. 힘들게 살잖아요 다. 네.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자 3, 4개월 뒤에 우리 또 다시 만나니까 힘내서 열심히 살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술 한잔 먹고 또 고스톱치다 막 멱살 죽이고 싸우고. 자 황혼 이혼보다 조론? 이게 몸이? 네. 네? 이게 뭐죠? 이게 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호. 이게 얼마 전에 탤런트 백일섭 씨가 나 조론했다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커밍아웃 하셨고요. 예. 신성일 씨도 나 조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본래는 일본 작가가 조론을 권함이란 책을 쓰면서 알려진 거예요. 아. 그런데 혹시 우리 봉도사님 양 언니 남자가 예. 60이 넘으면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남자가 욕심인 자립? 아 저렇게 아니 난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 남자가 60이 넘으면 필요한 거 아내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아니 그래서 저는 아내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 그리고 그 60이 넘으면 예. 여자가 필요한 거 카드 머니 돈 캐시 현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이 뭔가 역할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아줌마 개그 아니 이게 많이 도는 얘기인데 공감이 높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돌겠죠. 그리고 공감 100% 싱크로율 100%. 네, 또 조론을 이해하려면 또 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예. 혹시 삼식시키. 그건 알죠. 예, 또 그건 알죠. 뭔데요?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다 집에서 먹는 식기라면서요. 그렇죠. 아주 강큰 분들. 예. 네, 저는 그래서 연휴 기간 때문에 삼식이 식기였습니다. 그래 본인이 안 해먹고? 예. 오. 왜들 이렇게 놀랐어요? 왜들 이렇게 놀랐어요? 브레이브맨. 네, 이게 결혼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별거를 하는데 졸혼. 네, 그런데 별거를 하는데 별거의 행태는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집에서 살 수 있죠. 그리고 이 조론에 대해서 그 부모가 이혼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조론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면 조금 살짝 근데 그렇게 꺼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 제가 그 기사보다 깜짝 놀란 게 참 자식들은 이기적이다 그거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커가는 우리 애들 보기 민망하다가 가장 큰 이유래요. 예, 근데 부부도 네. 이혼하기는 조금 그렇고 각자 생활이 좀 필요하면 조론. 근데 별거는 이제 우리 옛날 그 사회과학적 용어에 따지면 별거는 비타협적 모순관계지만 조론은 타협적 모순관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론을 하게 되면요. 8년도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기보단 저는 이걸 딱 듣고 느낀 게 예. 별거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조론은 똑같은 현상인데 그냥 긍정적 의미를 치환한 것 말만 같아요. 바꾼 것 같아요. 별거가 비타협적 모순관계. 네. 그다음에 옛날에 조론이 타협적 모순관계. 모순인데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는 법제는 사랑이란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 주어진 법적인 의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만 주어지고 실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부양 의무라든가 극단적으로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받잖아요. 결혼 상태가 네. 유지가 되는 네.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깨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재산 정리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뭐 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뭐 돈이 얼마가 들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조론을 원하는 건 남성들이 아니에요. 대개 여성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 같은 그렇죠.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제도적인 결혼이라는 걸 유지하고 싶은데 저 사람 꼴은 보기가 싫어지니까 근데 그럼 떨어지겠다 이런 거죠. 조론이 좀 안 좋긴 하다. 왜냐면 조론 주제가 나오니까 진행자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존재감 장렬 봉도사.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기까지 이게 이제 타협안이 나온 건데 그 뒷 배경을 보면 그동안에 집에서 살림살이 하시고 아이 키웠던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썩었냐 그걸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요 정말 그 조론을 원하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면 남편의 외도라든지 뭐 가정 파산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몇십 년 동안 아침에 제 시간에 아침밥 차려온 거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더 못하겠다. 그리고 하루 세끼 밥 차려주는 거 특히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삼식시키 뒷바라지 못하겠다. 이런 정말 세세한 이유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요. 퐁퐁 몇 그램 쓰는지도 검사하는 남편도 있으시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50 넘어갔고 60이 이제 점점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화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있어요. 반론을 하든 말든 내 주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뭐 설거지 할 때 왜 그거를 빡빡 문지르지 슬슬 문지르느냐. 그다음에 이게 창틀도 예전에는 안 그러다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남자가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창틀을 쓱 해보고 먼지가 조금만 묻어 있으면 혼자서 중얼중얼 잔소리하고 뭐 이런. 아니 그거까지 괜찮아. 남편이 이제 좀 유식해요. 그 정치도 잘 알아. 그럼 부인이 화장실 가고 좀 소리 좀 나잖아요. 그럼 왜 거기서 핵실험을 하냐? 왜 화장실에서 핵실험을 하냐? ICBM 발사해버릴까? 그럼 부인이 이거 정치도 짜증이 나는데 잔소리까지 겹쳐갖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라도 자유시간이 있으셨는데 그게 그것마저도 뺏기게 됐고 남자는 남자대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할 일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뭐 하던 버릇 그대로 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요 세대가 바뀌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거 꿈도 못 꾸는데 어디 저기 부인님께 감히 뭐 먼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강큰 남자. 아니 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집안 부인님에게 삼배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어머 저는 아침마다 엄마한테 1배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 있거든요. 그거에 2배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2배 그럼 남편 한번 걷어차고 그리고 3배는 맞네. 결국 남자가 잘해야 되는 거네요. 조를 안 자 9977님 옆에서 잔소리하는 건 정말 싸움의 원인이에요. 식사 챙기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스스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고 좋은 것 같아요. 자 0335님 길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하면 이거 법적으로 챙겨줘야 돼요. 재산도 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론이라는 건 없죠. 조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에 법원에서도 이혼을 할 거냐 아니면 같이 살 거냐 그 전에는 이게 한쪽 정말 블랙 오 화이트였거든요. 요즘에 가운데 중재안으로 조론 같은 것들을 권유 비슷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럼 백일섭 씨는 그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에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가 아니고 이혼 가정법원에 가면 이런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나서셔서 이제 합의를 봐주는데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사실 거예요. 뭐 사시되 뭐 방은 따로 쓰시죠. 아니면 밥은 해주지 마시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고스란히 부부기 때문에 이분들도 부담은 없는 거죠. 어차피 부부니까. 그렇게 이제 세세한 규칙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해주지 마시죠. 뭐 하시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화가 나서 이럴라면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하신대요.
그 만약에 그 세세한 규칙을 정했는데 안 지켜주면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안 지켜. 중앙일보에서 일단 기사를 써. 토론 위반 살해. 그리고 봉도사가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다뤄요. 예. 아니 그리고 조론은 권할 수는 없지만 이혼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협안. 더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차악을 선택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거다 충분히. 가정 해체하지 않고. 그렇죠. 차선은 아니고 차악. 표현이 정확하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살다 보면 일심동체 아닌 적이 더 많아요. 이심일체.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다른 화내려고 그래. 고발 기자. 아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 부부 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이게 소유 관계나 아니면 정말 나갔다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이 있다고 맞으실 것 생각해요. 같아요. 일심동체도 말도 안 되고요. 제일 많이 그 며느님들이 싫어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면서요. 딸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딸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했어요. 같아. 예. 다른 네, 의미죠. 맞아요. 예. 절대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조론 풍속도 가정의 풍속도 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네, 고려할 수 있는 타협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님 저는 신랑은 잔소리가 전혀 없는데 아들놈이 잔소리합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럼 빨리 결혼시켜야겠다.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니 누가 결혼하겠어요. 엄마한테 잔소리 하려고. 자 다음 뉴스 괌 체포 판사 부부 이게 뭐죠? 네. 네. 그 괌에서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4일날 추석날 알려져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퍼졌을 텐데 미국 괌에서 두 아이를 예. 차량에 방치했다가 판사 변호사 부부가 체포가 됐어요. 그건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화제가 된 네. 이유가 뭐냐면 체포된 사람이 판사 변호사거든요. 아 부부가요? 네, 부부가. 남편도 변호사인데 오.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남편이 큰 법을. 판사의 그 변호사가 변호사. 양질 아니죠? 저희 그리고- 부인님이 판사가 아니라서. 예. 그리고 또 판사분 여자 판사분은 또 서울대 전지현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는 뭐 약간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법을 부인이 다룬 판사고. 예, 남편이 변호사고 이게 법을 다루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체포되고 나서 현지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국내 법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애를 차 안에 놔뒀다 그래서 얘를 뭐 아동 학대죄나 해서 어떻게 체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법에서는 이걸 아동을 차량에다가 방치해두면 이거는 뭐 범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일 잘 없어요. 아니 근데 크지 왜냐하면 않으면. 괌 같은 경우는 시동을 만약 안 켰으면요. 거기는 한 35도 40도 되는 그러네. 지역이에요. 네, 바로 그래서 익사할 맞아요. 수 있는. 네. 차안이 위험한데요. 50도까지 실제로 그 광주였나요? 아이들이 어리면 차를 익사?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아, 질식사. 질식사. 예,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문을 열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건 정말 네, 심각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몰랐다고 해서 됐고 심지어는 어떤 모습까지 심냐 그 머그샷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 번호판 들고. 번호판 들고 이거 있잖아요. 예. 그 사진까지 찍혔어요. 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최고 화제가 엘리트들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변호사 판사인데 현지 법을 몰랐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런 국내에선 이게 법 위반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게 아동 학대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내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애를 뜨거운 차량에다 방치하는 게 과연 범죄가 아닌가? 우리도 여름에 그런 사고 질식사 많이 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유치원 차 안에서 애들 죽는 애 사고가 죽은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만큼의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면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놓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렇죠. 사전적으로 네. 처벌하는 거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사실 법을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괌같이 더운 데 가면 아이를 두지 않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법조인들이 공부를 잘했을 뿐이지 일반 상식이 풍부한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예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세상 물정은 더 모를 수 있는데 그런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야 무슨 여행 법조인들이 가죠. 이러냐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게 여행 가는 줄 알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아까도 다뤘던 그 군대 총기 사건처럼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 불감증이에요. 예, 맞아요. 네, 이분들 뭐 이게 다른데 현지 뉴스에서는 최소 45분 동안 애들을 방치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주장은 3분 동안 잠깐 가서 뭘 사온 거라고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분들 주장이 맞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내가 3분만 갔다 오는데 잠깐 놔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뭐 실제 45분을 놔뒀는지는 뭐 조사 결과 아니, 밝혀져야 그러니까 되지만 45분이면 그건 아니, 그럼 미국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었고 미국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길 가다 엎어졌고 무릎이 깨지잖아요. 미국 전체가 들썩거린다 그래요.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3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나오는 폴리스가 딱 뭐라 하냐. In case of accident. 만약 사고가 났으면. In case of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 써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0.1%의 사고의 개연성이 있으면 이건 범죄예요. 미국은.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5살, 3살 그런가요? 6살, 1살. 6살, 한 살? 큰일 날 뻔했네.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예의 좋은 머리 이렇게 얘기했죠. 합의 7살입니다. 아니 그래서 1살. 야 큰일 날 뻔했다. 사실 저도 체포돼서 어떻게 됐어요? 약간 좀 체포됐어요. 풀려났어요. 체포됐는데 벌금형. 풀려났어요. 풀려났습니다. 귀국했고요. 사실 참. 고백할 게 있는데. 예. 고백할 게. 예. 사실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다가 지금 뭐 혼난 차에 방치하진 않았고요. 예. 애가 자고 있는 잠이 든 것을 확인을 하고 예. 잠깐 남편과 밖에 나갔다가 애가 깬 깼구나. 애가 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 몇 살? 방에다가 애 몇 살? 애가 2살 때 CCTV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CCTV가 그 소리 딱 켜면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일정 센서가 소리가 있어서. 되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람이 와서 열어보니까 애가 일어나서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도 저 정도면 집안으로 뛰어갔던 그런. 보기 전만 해도 어쨌든 센서 달린 카메라도 설치했는데 네. 가끔 뉴스에 애 그래도 안 버리고 밤에 되죠. 놀러 나갔다가 애 사망하는 사고들이 가끔 뉴스에 어제 올라오잖아요. 뉴스에 또 났잖아요. 그 화재 반성합니다. 나갖고 네. 그 6살인가 5살짜리인가요? 그 부모들이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빠는 잠시 외출했는데 사고 나갖고 아이 죽은 사고 어젠가 또 기사가 났어요. 네. 진짜 안전 불감증 사이고 그 안전 불감증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들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랑공 유원지에다가 안전공원 만들자고 얘기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잘 만들면. 공원인데. 아니 예를 들어 그 9.11 테러 난 데다가 그라운드 제로 있잖아요. 네. 그건 그 자리에다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째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고 안산시장, 제모시장 그분이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표 떨어질까 봐. 아니 근데 공원이 왜 집값하고 연결이 되나요? 추모공원이라는 인식이. 근데 안전공원으로 하면 네. 아니 안전공원하고 지하나 여기에 아이들 지금 이 납골당 한 서너 군데 다 이게 그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거 한 곳에 모으자는데 우리 사회가 그거 합의를 못 해줘요? 오히려 녹지 시설처럼 조성을 잘하면 집값도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안전공원에 견학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안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 과메 갖고 체포한대요. 과메로서 체포한 벌금 다 모아봐. 이걸 안전공원 만들고도 남았지. 앞으로 고란 기자님 네, 그런 반성합니다.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반성합니다. 예, 정말. 고란 기자님 그래서 반성문 쓰고 오늘 벌금 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니 뉴스 3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진행하는 정봉주의 정치쇼. 저는 남자가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레이디 마말레이드 들으면서 마치겠는데 2720님 공대 출신 나도 아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8672님 자식을 낳을 줄 아는데 키울 줄은 모르기 때문이죠. 이야 정답. 자 언니들과 어울리는 노래 레이디 마말레이드 들으면서 저는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 타파. 이분들이 성함이 어디 갔죠? 어디 갔어 이게? 각자 소개하시겠어요 그냥? 네. 제 자 이름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 최명기 맞습니다. 이분 웬 개그예요 또. 우리가 쉴 때 얘기했던 그 주제로 얘기해 재밌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태광 경희대 문화비평가 교수. 네, 반갑습니다. 예 안쪽 팔이 다치고도 네, 사실 오면 안 된다고. 투혼을 벌이고 있는. 예 올라오다가 무슨 네, 그 피해자가 항의하러 온 줄 알고. 피해자가 항의하러 온 줄 알고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오래 드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인상의 이미지에 대한 각인력이 떨어져요? 뭐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네요, 저를.
아니 근데 이게 팔 다치기 전에는 아주 멋쟁이였었는데 팔 다치고 난 다음에 좀 추레해졌어요. 이게 뭐 네. 제가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만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었어요. 계속 머리 누워 만져요? 있으니까. 왜 못 만져? 계속 누워 있다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레하게 보입니다. 추레하게 보여요 진짜. 원래 사람이 추레한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디오와 TV에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TV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라디오처럼 해. 그럼 무척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게 이제 MBC의 모 방송국에서 했던 마리텔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TV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률 빡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그 비주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요. 예. TV로 소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유튜브로 대부분 보시기 때문에 이 보는 라디오도 사실은 유튜브용이죠. 그렇죠. 유튜브용이고 예. 그리고 고릴라 앱 다운받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PTV 자체는 시청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푼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언제든지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내려받아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그 본방사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삶이 그만큼 이제 복잡해져.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 주제하고도 상통하는 건데. 그래요? 주제를 뭘 알고 있었어요? 휴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 결국 우리가 장기 휴가를 가졌는데 그 휴가라는 것도 결국 이제 이런 삶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6454님, 봉도사님, 아재 개그 땜시 듣는 1인입니다. 딱딱한 정치 얘기를 쉽게 풀어서 잼나게 전해주는 매력. 진짜 마력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이에요. 마력의 사나이 봉도사님 화이팅. 자, 근데 최명기 원장님, 네. SBS의 앱은 뭐예요? SBS 앱. 내가 금방 정답을 얘기해.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아직까지 거예요. 폴더폰이. 아니 그래도 여기 그 고정 패널이면 고릴라예요, 고릴라. 고릴라 이제 기억나요. 고릴라 앱을 다운 받으시면 보는 라디오로 보고 듣기도 하고. 왜 SBS 앱은 고릴라인지 모르죠. 공통점이 있어요. SBS와 고릴라. 공통점. 세 글자예요.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쓰러지겠네. 둘 다 외래어예요. 맞았어요. 또 있어요. 또 예. 옛날 SBS 마스코트가 그 이상한 그 날개 달린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날개 달린 둘 요정이었잖아요. 다 우리말로 표현해요. 맞네요. 썰렁해. 자, 여의도 미스터파 오늘 가져온 주제 뭐죠? 썰렁할 때 빨리 이거 깍깍 날기 전에. 오늘 휴가 증후군입니다. 휴가 증후군. 예, 사실 뭐 정말 단군일의 최대 휴가를 우리가 지금 즐겼는데 네. 이 휴가가 길어지면 그만큼 또 휴가 이후에 닥쳐오는 증후군이 있죠.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고 일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이제 연휴가 길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생활 리듬이 깨어져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걸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장기 연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워커홀릭은 많지만 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노는 걸 잘 놀지 못해요. 네. 잘 쉬어야지 잘 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휴가가 매년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 휴가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 5주나 돼요. 네덜란드는 뭐 7주 정도 되고 오호. 거의 한 달을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달 이상을 노는 건데 영국도 사실 굉장히 깁니다. 영국도 다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죠? 네, 대부분 유급 휴가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대부분 한 달 정도 휴가를 갖는 게 유럽 나라들의 특징인데 제가 영국에 이제 뭐 있었으니까 잘 아는 건데 한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 9월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TV에서 이제 이 휴가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방송이 막 나와요. 그 심리 상담가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슬슬 이제 휴가가 끝났으니까 돌아올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우는 거죠. 경제적 타격이 이번에 이제 최 원장님 장기 휴가가 되면서 결국은 대기업이거나 좀 중견기업 이런 데는 쉬는데 네. 영세한 데들은 또 다 일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장기 휴가라고 할지라도 또 휴가를 즐기는 게 사회가 양극화된 거 아니냐. 즐기는 사람만 즐기고
200만이 넘게 해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질비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남들 일할 때 일하면 덜 억울한데요. 예. 나는 일하고 누구는 편하게 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건데 그렇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휴가를 갖다 이런 장기 휴가를 갖다 없애는 건데 예. 그거 자체는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노동의 역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장기 휴가를 다 쓸 수 있어서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휴가가 더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갭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 힘들게 노동하고 자리가 없고 그런 데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휴가의 권리를 좀 인정해주고 대신 어떻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휴가를 갖다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필요 이상은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본인이 다 쓰지 못할 정도의 휴가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갖다 양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총론은 쉽지만 강론에 들어서 어떻게 휴가를 양보하죠? 그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건 이태강 교수님이 얘기를 잘해 주세요. 아니 왜 제일 어려운 공을 저한테 넘기고 난리야. 왜 패스해? 이게 뭐냐면요. 그 축구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계속 혼자 단독 드리블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 번간 패스가 20년이 돼도 안 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해요. 사실 이거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1,2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면 지난 2일과 6일 이제 법정 공휴일인데 거기에서 모두 쉬는 직장인이 5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53% 중에서 대기업 직장인들이 73%가 됩니다. 53%를 100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그 53, 그 70이니까 한 35% 전체 비율 보면 그 정도밖에 안. 우리 사회 35%는 대기업.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뭐 대기업도 되고 대기업의 룰을 따른 외국 기업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 지정이 되더라도 35% 정도밖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못 쉬는 거고 심지어는 이 쉰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4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법정 공휴일에 일한다는 사람도 25%나 돼요. 이 조사에서 법정 공휴일도 빨간 날짜도 빨간 날에도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 외국에 이렇게 그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쉴 수가 없어요, 사실. 물량을 대야 되고 또 이렇게 그 기한을 맞춰야 되고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쉬면은 손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죠. 매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구나. 반이 줄어들 반토막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양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휴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궁극적으로는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은 복지제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적더라도 내가 어떤 삶의 안정성이 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안정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휴가가 되는 거지. 프랑스 같은 데가 일주일에 주 4일이라고 그러는 게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좀 더 벌면서 주 5일 내지 6일 일할래 아니면 원래. 조금 덜 벌면서 3일 내지 4일 일할래 그러면 저는 가정이 소중하니까 3일 내지 4일 일하겠습니다. 왜? 일 안 해도 노후에 사회가 복지제도가 잘 돼서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그 재밌는 게요. 조세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세제도가 어중간하게 일을 더 많이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겨요. 그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학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정도 21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아이고 이태광 교수님 좀 독종스러워서 막 기를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8%지도 나중에 되니까 그러니까 21시간 일을 한 것보다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수령하는 액수 적더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원래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좌빨스러운 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가고 정작 오늘 주제가 연휴 이후 증후군을 피하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로 갖고 사회 문제를 따지고 좌빨이 왜 좌빨인지 모르죠. 이게 여름에 그 아이스 커피 마시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꼭 왼쪽으로 이렇게 빠른 사람도 있어요. 좌빨. 또 썰렁 개그였어. 그래서 휴가 증후군은 예. 이렇게 놓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시스템 만들지 말고 피해 주세요 일단. 1번 유형은 음주 유형이에요. 술을 마신다고? 술 마시면은 이 충격이 점차 좀 범퍼링 되면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휴가 내내 술을 마시는 거예요. 휴가 내내. 휴가 내내 술을 이후 증후군을 피하는 법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휴가 내내 술을 마시고 휴가가 되면서 낮에 마시던 술을 못 마시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가슴이 떨리는 금단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사실은 휴가 증후군과 본인의 알코올이전증을 헷갈리는 1번 유형이 있고요. 피하는 법 알려달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휴가 때. 그래야지 이후에 이 충격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네. 2번 증후군은 뭔가 하면은 불면증 증후군인데요. 인간의 시계에는 우리는 타임워치 같은 게 시계 안에 있어요. 자명종 같은 게. 매일 3시에 자던 사람이 오늘 1시에 자야지. 그래도 잠을 못 자요. 맞아요. 내 마음의 생체 시계.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 잠드는 시간은 내 일어나는 시간이 좌우가 돼요. 늦게 일어나면은 늦게 자게 되어 있어요. 근데 휴가 때 맨날 늦게 자지요. 점점 늦게 자지요. 그러니까 휴가 첫날은 한 9시까지 9시에 일어나고 열흘 휴가면 한 5일쯤 됐을 때는 12시에 일어나고 거기다가 술도 먹으면은 1시 2시에 일어나다가 보면은 딱 휴가가 끝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휴가 동안에도 자기 생체 리듬을 잘 조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일어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론이 있어요. 그렇게 긴장해갖고 살 거면 그게 뭔 휴가예요? 퍼질러서 살아야지 휴가지. 그렇죠. 그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휴가 기간 동안에 의외로 휴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밀어놓게 되잖아요.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뭔가 사람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다 우리가 휴가 끝나고 생각하자. 휴가 끝나고 생각하자. 휴가 끝나고 생각하자 하다가 이렇게 밀어놓으면 일은 많아진다. 휴가가 끝나고 단지 나의 일상적인 일이 많아지면 좋은데 모든 골치 아픈 일. 그래도 휴가 끝나면 이혼도 늘어나요. 명절이나 휴가가 길게 지나가고 나면은. 솔직히 외국도 오래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이혼도 하고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루지 말고 휴가 전에 골치 아픈 거를 해결하는 게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휴가 동안에 가족들이랑 너무 치열하게 싸운 나머지 지쳐서 직장에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왜 싸우죠? 왜냐하면은 평소에도 갈등은 있는데 평소엔 서로 맞벌이 하게 되면 밤에만 들어오고 지쳐서 얘기도 못하니까 싸움도 안 해요. 근데 휴가 동안엔 시간이 많아요.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끝장 토론을 하는구나. 네, 끝장 토론으로 가죠. 밤새도. 그러다가 보니까 휴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죽고 싶고 지쳐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도 평소에 싸움이 다투었던 부부들은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증후군 이렇게 자꾸만 주문을 해요? 무슨 증후군이 있다? 휴가 이후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휴가 증후군, 이제 긴 휴가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휴가를 안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놀 줄 모르는 거예요. 놀 줄은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휴가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잘 이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긴 휴가가 있으면 무조건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해외여행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집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집을 떠나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물론 뭐 그게 뭐 재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휴가를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이 휴가 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 교수님, 저는 이제 이른바 휴가 때 가장 심하게 앓는 게 뭐냐 펜더곰 증후군이거든요. 펜더곰. 그냥 누워 있는 거? 아니요, 펜더곰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나뭇잎을 계속 먹는데 그 나뭇잎에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술이 취해 있는 거거든. 알코올에.
휴가만 가면 전 아침서부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술을 마셔갖고 이게 깨어있는 건지 취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3, 4일 동안 계속 멍한 상태에서 있거든요. 펜도금처럼. 평소에도 마시잖아요, 근데. 평소엔 술을 잘 안 먹죠.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몰아서 마시는 거예요? 예, 몰아서 많이 먹지 않고 깰 때 되면 또 마시고 깰 때 되면 또 마시고 계속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먹는 거는 예. 이게 뭐 휴가 기간 동안에 큰 문제, 완전히 뭐 만취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예.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휴가 기간 동안 본인이 어떤 원했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리듬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를 들어 이번 휴가가 오면 어디 무슨 피서지 갖고 왕창 쉬겠다든지 책을 한 두세 권을 읽겠다든지 그러면서 휴가 전에 미리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냥 퍼질러서 그렇죠. 있지 말고. 저는 취미 생활을 주로 해요. 아. 휴가 이런 긴 휴가가 오면은 아니 평상시에 취미생활 하잖아요. 방송 나와서 누구 시끄러운데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취미는 아니고 그건 직업이에요. 뭐 본업 중에 하나죠. 자 지금 12시 가까우고 있는데요. 네. 예, 최민기 원장님 오전 근무 맞춰가고 있는데 아직도 오늘 첫 번째 근무 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힘들죠. 아직도 휴가 증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팁 어떻게 생활해라. 사실은 근본적인 방법은 있는데 참 어려운데요. 예, 하루 더 쉬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아니, 하루 더 쉬려고 부장님한테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 연차 쓰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그러죠. 그냥 쉬는 김에 푹 영원히 쉬세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일단은 그 일 중에서 조금 일을 갖다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일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는데 보통 휴가 갔다 오면 싫어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또 일에는 수동적인 일과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멍할 때는 어차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동적인 일을 갖다 해서 조금 리듬을 올린 다음에 리듬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게 낫고요. 창의적인 일, 네, 집중적인 일은 그 이후에 해라. 네. 근데 지금은 힘드시지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는 말 1번과 2번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네. 오후 한 4시쯤 되면은 틀림없이 컨디션을 찾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405님 아까 팬더 증후군이라는데 팬더가 아니라 코알라 증후군. 코알라네. 코알라 맞아요. 그 유칼리. 네, 근데 팬더하고 코알라하고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뭇잎을 좋아해요. 그래요? 둘 다 동물인데. 네. 종은 다를걸요 아마. 종은 들리죠. 자, 그래서 오후 4시쯤 되면 리듬 회복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네. 리듬 회복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마라. 네, 보통 휴가 증후군이라 그러지만 예. 일반적인 휴가 증후군은 그냥 며칠 지나면 예. 일주일 지나면 틀림없이 좋아져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게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 리듬을 찾기 위해서 점심을 먹어서 간단하게 한두 잔 정도의 반주를 하면 몸이 좀 릴렉스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주유 본능인데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을 주유해야 되듯이 예. 술이 아예 떨어지면 술을 주유하는 건데요. 네. 아니 술을 먹으면 일단 긴장이 좀 풀어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좀 릴렉스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오후 방송은 없으시지요? 있어요. 방금 녹화까지도 있어요. 방금 없다고 얘기하셨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드신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지금 오늘은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 연휴 증후군이 없으니까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술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세가 있기 때문에 약한 술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한 술, 그게 해장술의 원리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폭탄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딱 조절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만 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오선영님 지금 뒷목도 아프고 졸리고 힘드네요. 예, 점심에 그 식사 간단한 또 오늘 같은 날 식사 많이 하면 별로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하고 낮잠 주고 낮잠 주무시기 전에 커피 조금만 마시면요. 커피 성분 때문에 숙면도 확 높아집니다. 그래, 그거는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는 걸 먹으면 그렇고요. 커피만 마시면은 낮잠 자고 나서 마시는 게 돈은 덜 아까워요. 알겠습니다. 125님 우리 신랑은 공공청소업체 다니는데 1년에 딱 추석 이틀 설 이틀 여름 휴가 연차로 3일 그리고 땡 없어요. 연차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 못 쉬어요. 이런 데가 정말 문제인데. 네, 이거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 조건이 나쁜 나라일수록 휴가 증후군도 더 심해요.
그러면 휴가를 안 써봤어요. 한미라님, 저는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휴가 중군이 아니라 한미라님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직장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럼 한미라를 괴롭히는 사람 사실 두 미라예요? 아니 네. 직장에서 자기 실현이 잘 되면은요. 예. 솔직히 휴가 가서도 상당히 직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 직장이 그리워져요. 직장이 그리워지죠. 전 그러니까. SBS 정봉주의 정치쇼가 17일서부터 청취율 조사한다니까 막 그리워져요. 청취율 또 올릴 생각에. 그래서 근무 환경 개선, 최병규 원장님. 근무 환경 개선도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아버지가 저한테 당황해서 아바지라고.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명기야 너 시험 치면 좋지 않니? 그러셔서 왜요? 그러니까 너 시험 잘 보면 되잖아. 예. 자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의도 미시다파 마치고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코리아. 대통령을 고발해야 되나요? 홍준표 대표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것이 문재인 넛지로는 좀 정부의 적용했고 파리에다가 좀 조준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학을 사실 잘 몰라서. 파리에 조준을 해야죠. 왜 엄한 벌에다가 조준을 하죠? 그러게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면 예. 박근혜 정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시고요. 정상근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명절 때 언니 뉴스 참 발군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명절 풍속도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짧게 얘기했다. 표정이 왜 저런지 아시죠? 예. 왜요?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마시라 그랬죠? 아, 네. 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 시선으로. 제가 넛지 리차드 세일러 소개할 때 그 남성 변기에 그 파리 얘기를 하길래 여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왜 그런 예를 드냐, 이게 양성평등적 사고에 이게 위배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가 상근하지 않고 퇴근했어요. 예,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사에. 네, 안녕하세요. 노래 좀 했어요. 그 추석 때 고란사에 중앙일보. 네, 그 노래는 오직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독점. 예, 이제 어느 날 전화하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고란사에. 자,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인데 그 앞서서 정치쇼도 드디어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페이스북 SBS 라디오 계정에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서비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정봉재 정치쇼 보는 라디오 SBS 라디오 페이스북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합니다. 17일부터. 그래서 오늘 예행 연습. 자, 고란 기자가 청취율 조사 기간. 그다음 전화 받는 분 양지열 변호사. 예. 자, 큐 한번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큐 하면 자, 레디 큐 하지 않고 액션 하는 거예요. 네. 액션.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좀 바쁜데 뭔데 그래요? 어제 30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있었나요? 뭐요? 요즘 누가 라디오를 잠깐 듣긴 했다. 예.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은 것 같은데. 예. 진행자는요? 정봉주 정치쇼니까 당연히 정봉주죠. 예. 그럼 방송국은 어디인가요? 그걸 당근 SBS지. 근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소리는 멀쩡한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제가 고정 출연자예요, 그 프로그램. 어쩐지 목소리가 익숙하더라니. 양지열 변호사님 맞죠? 제가 완전 사생 팬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뭐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뭐든지 예, 해보세요. 예. 진행하는 봉도사님 있잖아요. 아재 개그 좀 그만하라고 해주세요. 가끔 화날라 그래요. 저는 매일 화내면서도 꾹꾹 참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네. 진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예. 양 변호사님 성 정체성은 어떻게?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당연히 남자지. 어디? 이 양반이 지금
전 진짜 여자분이 억지로 남자 흉내를 내는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끊어요 빨리. 야, 두 분 성우 데뷔해야겠어. 오랜만에 오자마자 이런 거 시키십니까? 혼을 담았습니다. 아, 진짜 혼을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분 진짜. 아니 방청객도 수고하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근데 이게요, 누가 이거 썼는지 아시죠? 누가 쓰셨어요? 누가 썼을까요? 극본 정봉주. 연출 정봉주. 어제 새벽 3시에 썼습니다. 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 하루에 날마다 자죠 그냥. 잠 날마다 자니까 습관이 됐고 날마다 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기사 떴어요. 예. 양 변호사님. 예. 가져오신 기사. 사실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군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병 한 분이 머리에 이제 총탄이 갑작스럽게 날라와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군대에서는 이게 도비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격장에서 직접 총알이 날아온 게 아니라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던 지난여를 이제는 끝입니다. 꿀같은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왜 나는 더 피곤할까, 더 일하기 싫을까, 다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황금 연휴가 남긴 피로 정봉주의 정치쇼가 한방에 샥 훅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넛지 저자 리처드 셀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 시카고 학파인가요 그러면은? 자, 노벨 경제학상, 그다음에 철원 총기 도비탄 아닌 유탄으로 밝혀졌다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납니다. 자, 국정감사 10월 12일서부터 3주간 시작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오늘 혹은 내일 결정. 두근반 세근반. 노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쪽에 가서 놀까 쉴까 쉬나 이스턴. 하하. 모닝 트레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강사들 중에 원포인트 레슨을 잘하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뉴스를 잘하는 기자가 최고의 기자다. 그러니까 노벨 언론인상은 없지만 네. 정봉주의 정치쇼 원포인트 기자상은 있다. 어허.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원포인트 기자상 있다는 게 바짝 쫄아요. 예, 그 추석에 먹었던 게 지금 얹히네요. 근데 몸이 워낙 컸고 쫄리지도 않아 이게. 예, 그렇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넉넉한 추리닝 입고 왔는데 오늘 정상근 기자는 네. 넉넉한 추리닝이 쫄티 같아. 예, 이미 몸이 커서 네. 예,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아재 개그 하는 동안 국민들은 몸소리를 칩니다. 네. 트럼프가 전쟁 얘기할 때마다 국민들은 몸소리 친다고 한강 작가가 얘기했죠. 예. 뉴욕타임즈 기고가 화제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재 개그할 때 청취자들은 몸소리를 칩니다. 왜냐? 중독성 때문에. 네, 저도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청취자분들이 없으면 이 방송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했는데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해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17일부터인가요? 예, 17일부터 아니죠. 이제 일주일 연기됐으니까 24일부터더라는 거죠. 24일부터. 예, 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분 곧 갑니다.
그분 소식을 제일 먼저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참 그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네네. 그분. 17일부터 청취율 조사요? 바뀌었어요 또? 원래 10일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였는데 바로였어. 예. 일주일 연기가 돼서 17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 SBS죠. SBS 프로그램 이름? 네. 러브 FM의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네. FM까지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야,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예, 전 근데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딱 떨어져 나가게 질문해요. 어제 30분 동안 30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 들은 거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뭐야? 무슨 라디오야? 그럼 뚝 끊어. 아예 주관식이죠. 그냥. 예. 네. 어제 30분 이상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게 리드글이에요. 그러면 정봉주의 정치쇼 SBS 이걸 다 얘기해야지. 시청률이 한 10%나 청취율이 한 10% 나옵니다. 네. 김인선님 오늘도 정상근무 정상근. 하하. 네. 밑에 쓰신 게 더 마음에 와닿네요. 아재 개그 전염의 투병중. 네, 여기만 오면 몸이 아픕니다. 정상근이네요. 네, 정상근입니다. 정상근. 항상 상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예. 네. 군대 있을 때는 선임들이 자꾸 퇴근하라고 네, 욕을 하고 네, 자, 그랬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첫 번째 뉴스 들어가려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첫 번째 뉴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BBK 사건이라고 아마 정봉주 진행하시는 정봉주 전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BBK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19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부인을 하셨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190억이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에 들어갔던 돈이 또다시 BBK에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BBK가 BBK가 금융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기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범이에요, 다스가 주범이요? 주범이요? 주범이에요. 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다시 또 이 얘기를 좀 돌아가면 이 BBK 사건 관련해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하지만 2007년 검찰하고 2008년 특검이 이뤄졌을 때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검찰은 이랬어요. 그 이상은 김재경 공동 소유인데 검찰은 이상은 것은 아니고 제3자 소유다. 제3자. 예,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예, 맞아요. 근데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제3자 소유이다. 네. 근데 그 제3자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다스의 소유주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과 처남이었던 김재경 씨. 이 두 사람이 그 명목상에 이제 보이는 회사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그 다스의 최대 주주가 이 이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특히 중국에. 중국에 총 9개의 다스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약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BBK 문제 있을 때 연 매출이 200억도 안 됐던데요. 네, 자본금이 아마 120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4년치인가 5년치 단기 순이익을 한꺼번에 BBK 투자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네.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그랬었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갔다 오신 분. 네, 어디 숨어 있나? 이런 데 잘 숨는 게 쥐인데 원래. 네, 그렇군요. 위험한 얘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시영 씨가 우리 저 PD 얼굴 굳어지는 거 봐라. 네, 제 얼굴도 굳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좀 정체성 있게 사세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시영 씨가 이 북경다스 등 4곳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은 씨의 조카니까. 그러니까 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시영 씨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중국 업체 4곳의 대표가 됐는데 정작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이동형 씨는 이거 그 무슨 팟캐스트 하는 그분 아니에요? 이 작가 예 그분은 아니고요. 예. 네, 이동영 씨는 지난해 말에 그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강등시키고 조카를 핵심으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김백준 씨도 있나요? 누구요? 김백준 씨 영원한 집사.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재산 관리 책임이 총책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렇고 반면에 이상은 씨 측근들은 다스를 떠났다. 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주인님이 그 전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투명 경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 아들은 다 쳐내고 네. 예? 관계 없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예, 노블리스 오브리제. 네, 난데없이 실천하게 되는. 예,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거는 네.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정보팀이 있나? 정보보고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노벨경제학상. 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 다스나 이렇게 되면 BBK 진실도 곧 나오겠네요. 네, BBK에서 좀처럼 잘 못 벗어나시네요. 예.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네. 예. 자, 다음 아이템 노벨경제학상. 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동경제학 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넛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기도 하고요. 예, 무슨 내용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팔꿈치로 이렇게 푹 찌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현명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넛지라는 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이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그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 그림이 있잖아요. 요 파리 그림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준할 곳 같은 그런 곳을 딱 파리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튀는 소변의 양이 한 8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지점이 제일 소변이 많이 튀는지 실험을 해보거든요. 반바지. 그래 좀 물이 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의 몸을. 네. 반바지를. 근데 그렇게 정면에 발사할 때 많이 튀겨서 사이드에 그 탄력이 좀 마찰이 적은 사이드에다 이렇게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랄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튀는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무심코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준점을 줘서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건데요. 똑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근 기자가 남성 소변기를 예를 든 것은 양성평등적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해 못해요, 얘기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일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뭐 세일러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의 이론에 맞춰서 그래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들어야지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건데.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미국 미네소타에서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캠페인 구호를 2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소타 주민 90%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 후자구나. 후자가 더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군중심리. 마치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미네소타 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뭐 처벌 받는 것보다는 어쨌건 이런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공포랄까요? 좀 그런 거를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그 소비자들도 사회적 일 구성원임을 또 강조하면서 네. 공적인 책무감을 강조하는 네.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행정경제학의 일종의 창시라고 해서 어쨌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뭐가 있죠? 다음 뉴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수행원의 통신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불법으로 했을 때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불법 감청이 아니라 그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였다라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 통신자료 조회한 게 무슨 보좌관이나 비서 그 해당 그 비서관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자신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를 했고 그 수행비서의 핸드폰을 군이나 검찰, 경찰 뭐 이런 사정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통신사 들어가면 얼마 전에 기자들이 그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거 해봤잖아요. 자기 이름 때리 그 기록 해놓고 내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그런 거 일환으로 확인을 해본 거 아닌가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니 그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네,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통신 자료 조회가 한 6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 4건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당시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4건이 이렇게 조회가 됐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전임 박근혜 정부도 정치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가 그 쟁점이 되고 있을 때. 네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벗어나는 총알이 어디 딱딱한데 부딪히면서 휘는 바람에 정말 우연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탄인 걸로 상탄이라고 군대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사격장을 사격장을 넘어와서 정말 안타깝게 넘어와서 그 총알이 직접 이 병사의 머리를 맞춘 걸로 그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넘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격장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사격장 구조를 살펴보니까 한 총구가 정상적인 각도에서 3도 이상만 위로 올려지면 사격장을 넘을 수 있는 정도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게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소총 지금 사격장에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반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3도 정도 튀는 거는 너무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걸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사실은 전쟁터에 저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병사가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예요. 군대에서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사고네요. 그러면 정확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뉴스 꽤 지난 일이라서 잊혀지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사격장 주변에서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했으니까 그냥 작업복만 입고 당연히 철모라든가 방탄 장치를 안 한 상태로 그다음에 경계병도 거기를 지나가지 말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도 않았고 그냥 산간 도로로 지나갔고요. 이제 왜 도비탄이 아닌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도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맞았으면 다른 데 이렇게 휘면서 탄환이 부서지거나 흔적 같은 거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스란히 부검 결과 아니었다는 거죠. 고스란히 머리에 그대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누구는 혹시 이게 조준 사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당시가 그 현장이 워낙 숲이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사격장에서 날아온. 그 조준 사격이라면 그건 뭐 그거는 정말. 근데 이제 그 가족분들이 그 얘기 어제 기사도 좀 떴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누가 쐈는지 관심 없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실내화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 실내라는 게 완전히 다 실내는 아니더라도 총탄이 맞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돔을 싸가지고 밖으로 안 튀도록 하거나 아니면 뒤에 방어벽이라도 확실하게 높였어야 되는데 방어벽이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13m, 14m 정도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각도가 아시겠지만 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떨어져 있는 2, 300m 밖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총이 몇 번만 튀면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던 게 실제 그 주변을 군에서 이제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전에도 유탄들이 많이 날아와서 나무 같은 데 맞았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안 막았던 거죠. 예, 고치지 않고 높이지도 그러니까 않고. 군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게 그 정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나고 그 세월호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서해 페리오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럴 때 안전 불감증에서 좀 탈피하려고 사회가 노력했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그냥 하고 나면 그때만 반짝하다가 그다음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다른 사격장에는 없는지 그리고 해당 사격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수조사 하면 그다음부터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군대 전체 그 예산 역량 이런 것을 그냥 사이버 댓글 하는 데다가 그 투여하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실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네. 그렇게 군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위험성이 이런 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 신경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4조 원이 들어가는데 담벼락 하나를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처음에 군에서 발표하기에 이게 도비탄이다라고 그냥 아예 조사도 안 하고 도비탄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보면 그 안에 행간의 의미는 책임 안 지려고 그렇죠. 면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분이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경미한 사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다리를 맞았다든가 총기 사고는 경미하지 않아요. 그냥 불구예요. 그냥 불구.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망까지 이런 사고가 그간 없었겠냐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아마 그리고 사고 나면 그냥 다 의문사로 덮어버리고. 그렇죠. 지금 연간 군에서 죽는 그 장병 친구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 군인들이 연간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예. 물론 그 가운데는 뭔가 자살로 죽는 분들이 한 70여 명 돼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로 죽는 분들도 매년 있다는 거거든요. 30여 명이면 거의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 개혁 중에 군 사법 체제의 개편.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경찰이 사고를 치면요. 경찰 법원에서 재판 받나요? 군만 유일하게 군 법원에서 재판을 그렇죠. 받아요. 그리고 군 판사